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마주했습니다. 구속된 두 사람이 마주한 건 계엄 이후 처음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 2시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했는데 계엄의 정당성 그리고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변론기일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오늘 4차 변론에서 가장 주목을 끌었던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입장이 과연 다를 것인가. 기존의 언론 보도에서는 뭔가 미묘하게 이 계엄 포고령이라던가 비상 입법기구 문건 관련해서 양측의 입장이 조금 다르게 보도가 된 바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상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이었는데 어쨌거나 오늘 진행된 증인신문과 변론 과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에 거의 동의를 해주면서 그런 부분은 일단 오늘의 증인신문만 놓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유리하게 재판이 흘러갔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변수가 남아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과 상반된 진술을 하는 군 관계자들의 증인신문이 설 연휴 끝나고 2월 4일에 재개된다는 건데요. 지금의 언론 보도나 군 관계자들이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 2월 4일과 6일 재판에서는 대통령 측 입장과 증인으로 나올 군 관계자들 진술이 헌재 현장에서 상당 부분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이 증인 진술을 다 보고 난 재판부가 대통령 입장에 손을 들어준 김용현 전 장관 이야기 신빙성 있다고 판단할지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할 군 관계자들 이야기를 신빙성 있다고 판단할지 그 부분이 이번 탄핵 관련된 이 변론과 전체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짚어주신 대로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직접 마주했는데 상당수 의견이 같은 방향을 흘러갔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도 제가 걱정을 했죠. 대통령 담화를 한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저것은 그 혐의자들에게 진술에 그 말을 맞추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걱정이 우려가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어떤 지위, 권력, 상징성 이런 걸 통해서 압력을 가한 것이죠. 근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처음과 진술을 가이드라인에 이 담화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온 메시지와 맞춰가지고 진술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술이 구체적이지도 못했고요. 적극적이지도 않더라고요. 굉장히 피동적이더라고요. 오히려 대통령의 말에 동의를 해주는 본인이 뭐 적극적으로 그때 상황을 설명한다기보다는 말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철저하게 말 맞추기 노력을 한 증거인멸 시도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김용현 전 국방장관 출석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좀 하나씩 구체적으로 뜯어서 보겠습니다. 자, 특히 내란 혐의에서 좀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 작성한 사람도 전달한 사람도 본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내용 윤 대통령 측에서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진술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신문은 대체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다만 나름의 신빙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 게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국회에 나와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답변할 때 자신이 뭔가 쪽지를 받긴 받았는데 그건 실무자한테 받았다라고 이미 답변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이 자신이 그 쪽지를 작성했고 실무자를 통해서 국무위원에게 넘겼다는 증언 자체가 최상목 대행의 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진술 신빙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다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에게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은 조태열 장관의 기억이나 이런 부분에 혼선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말한 것인지 추후 재판 과정에서 다뤄져야 될 부분입니다만 기재부 장관한테 실무자가 건넸는데 다른 국무위원들한테 직접 건넸을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쪽지를 누가 건넸느냐에 대한 부분에 집중한다면 예. 김용현 전 장관의 오늘 진술이 재판부에서 상당히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쪽지와 관련한 오늘 김 전 장관의 진술 신빙성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다른 증인들과는 좀 엇갈리고 배치되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이야기가 점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좀 궤를 같이 하려는 노력이 보인다면 예. 어느 게 더 신빙성 있겠습니까? 처음에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모를 때 자기가 그때의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가장 신빙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맞추면 유리하다는 그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그 지휘관들의 얘기가 훨씬 신빙성이 있고 일관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재판이 그 죄의 정도를 따지는 형사 재판이 아닙니다. 위법 위헌을 따지는 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쪽지를 뭐 누가 전달했느냐 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죠. 그 쪽지를 대통령이 인지를 했느냐, 그리고 대통령의 의지가 거기에 반영이 돼 있느냐, 내지는 알고도 했느냐, 그리고 실무자를 통해서 전달했다 그랬는데 그 실무자가 또 어떻게 특정이 되거나 그러지도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실무자가 대통령실의 실무자라고 한다면 저도 보좌를 많이 해봤지만 어느 보좌하는 사람이 그 모시는 분의 의지가 없이 그런 거를 막 전달을 합니까? 그리고 김용현 장관이 뭐 본인이 다 했다 그러는데 본인이 그럴 권한이 있나요? 왜냐하면 그 지휘관들의 그 진술을 보면 이 법적 검토를 하셨습니까 등등의 의문점이 제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김용현 장관이 다 뚫고 나 혼자 다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한 명이라도 대통령에게 그걸 질문해가지고 아니라 그러면 본인의 입지가 굉장히 흔들릴 텐데 그런 일을 벌이는 거는 확률상 너무 낮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그냥 상황에 맞춰서 변명을 하고 말을 맞추려는 노력에 불과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첫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도 했습니다. 국회의사당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 얘기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계엄 해제 의결권이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는 것은 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직접적 지시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건 현장 지휘를 하는 군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는 좀 모호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지시가 하달되었다 하더라도 김 전 장관이 지시를 하는 것이라면 대통령이 직접 정치인을 체포하거나 국회 해제 의결 자체를 막으려고 했느냐의 쟁점 부분에서는 또 비켜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국정원 1차장인 홍장원 전 1차장 같은 경우도 국회 나와서 뭐 체포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정작 체포 명단을 불러준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방첩사령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과연 대통령의 직접적인 의지와 지시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도 그냥 정황이나 일부 지휘관들의 이 지휘 체계 전달만 가지고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가 헌법재판소에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의원, 요원 이 얘기도 있었고 이제 장해찬 위원께서는 지시에 대한 얘기로서 답변을 한 거다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그냥 우리 앵커님한테 연합뉴스 사장님이 단순한 어떤 정보를 전달한 거와 어떤 중요한 지시사항을 전달한 거에 차이가 없을까요? 아주 중요한 거가 전달이 됐는데 그거를 막연하게 듣고 그냥 하십니까? 그러는 경우는 없죠. 이런 지시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그게 헷갈리거나 그러면 확인을 안 했을까요? 예? 의원을 빼내라는 거를 확인을 안 해요? 그걸 잘못 듣고 그냥 합니까? 그리고 자기는 요원이라고 했는데 지휘관이 현장 지휘관이 의원이라고 착각을 한다고요? 그렇게 중요한 거를?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상식적이지가 않은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빼내라라는 얘기는 어느 때 합니까? 대부분이 위기에 빠졌을 때 빼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그 어떤 거를 굉장히 막 뭐 적극적으로 하는데 뭐 있어서 뭐 어려움이 있을 때 뭐 빼내라고 하든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군인이 진입을 했어요. 왜 빼내죠? 그냥 철수하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국어를 조금이라도 좀 생각하면 문맥상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좀 이거를 무마하고 넘어간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안 자체가 너무 다른데 이런 무모한 시도를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 이야기 때문에 옛날에 그 바이든 날리면도 또 한번 의심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계속 엇갈리는 진술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있는데요. 또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시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누군지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진술과도 좀 배치되는 부분 아닙니까? 뭐 일단 형식적으로 국무위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국무회의를 열기는 열어야 하거든요.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대로라면 국무위원 중 일부가 동의했다면 그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절차적 정당성 부분에서 조금 더 방어 논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예. 지금 국면에서는 굉장히 무자비한 형사 수사와 재판 등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전국상 누구인지를 밝히게 되면 그 해당 국무위원들에게 또 본의 아닌 형사상의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거명은 하지 않은 것 같고요. 뭐 어느 정도 수위로 찬성 의사를 밝힌 국무위원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명시적이나 암묵적인 동의의 분위기가 완전히 없지는 않았다라는 정도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예, 평론가님께서는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자, 우리가 인생의 미래를 가르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아니면 저의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거기에 답을 안 합니까? 예? 이렇게 중요한 일에 있었다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중요한 증거예요, 자기 방어에. 그리고 이 방어 하나가 자기의 이게 내란 우두머리가 되면 사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무기가 나올 수도 있고 인생을 가를 수도 있고 생명을 가를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있었다. 그냥 그렇게만 아세요. 그래가지고 방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있었으면 누군지를 얘기를 해야죠. 그걸 얘기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지어내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있었다 그러는데 이 중요한 거를 말을 안 하는 상황을 국민들이 봤을 때, 재판관들이 봤을 때 그 말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예, 배치되는 부분들 남아있는 의문들에 대해서는 다가올 5차 변론기를 통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겠고요. 공수처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사건을 공수처가 결국 검찰에 넘겼습니다. 1차 구속기한인 28일보다 빨리 넘겼네요. 어떤 배경이 있었다 보십니까? 일단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공수처의 뭐 역량이 좀 부족하다라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부족한 건 맞지만 여느 고위 공직자가 아닌 대통령이 저항하는 거가 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어떤 능력이 부족함도 탓해야 되겠지만 대통령이 법 절차나 법 집행에 순응하지 않는 법치에 순응하지 않는 법치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모습도 충분히 우리는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권한 문제를 들면서 공수처의 조사를 거부해 온 게 아무래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검찰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응할 것인가 하는 의문도 뒤따르거든요. 뭐 아직 확정적이진 않습니다만 변호인단이 검찰이 방문 조사를 요청할 경우 응할 여지가 있다라고 말을 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공수처가 뭐 체포영장 강제집행이나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도 논란을 만들어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뭐 가족 면회를 금지시킨다던가 편지 이제 수발신도 금지한다던가 하는 등의 불필요한 논란으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는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국민 갈등을 야기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강제 구인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 시도를 하다가 무산되고 검찰에게 사건이 이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 수사권의 부당함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마치 그를 뒷받침하듯 검찰도 공수처가 수사한 자료는 쓰지 않겠다라고 밝힌 걸로 알고 있어요. 자신들이 처음부터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기 때문에 향후 1심 재판,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1심 재판 과정에서도 여전히 공수처가 수사권을 발동해서 영장을 발부하고 한 것들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결상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공수처 입장에서는 시간은 계속해서 가는데 강제 구인은 계속해서 불발되고 검찰 수사가 효율적이다 뭐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수처가 검찰에 기록을 넘겼는데 이 분량이요.
69건, 3만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양입니다. 자, 이 중에는 공수처가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진술이 나왔어요. 계엄 해제 요구 직후에 윤 대통령이 2차 계엄 가능성을 언급했다. 뭐 이 내용 좀 중요하게 다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일단 현재 제가 언론 보도로 파악한 바로는 검찰은 이 공수처의 자료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활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검찰이 자체적으로 이 특수본을 마련해서 관계자들 수사한 내용들과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이첩되면 방문 조사가 되었든 어떤 방법이 되었든 새롭게 검찰 단위의 조사 내용을 사용하겠다라는 게 현재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다만 공수처가 작성한 내용 중에 뭔가 스모킹건이라던가 중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확인을 시도하겠죠. 그런데 검찰 조사 차원에서 이런 뭐 2차 계엄 관련된 진술이 확보되지 않는데 공수처 수사 기록에 있다면 이건 제가 봤을 때 기소 과정에서 공소장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검찰의 법적 검토도 공수처가 수사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혹시라도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증거 탄핵당하면 이 재판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지금 사실 공수처와 경찰이 그동안 좀 한 몸처럼 움직였고요. 검찰은 특수본 만들어서 이쪽과는 좀 결을 달리하면서 수사를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69건이라는 페이지 중에 얼마나 실제로 검찰에서 사용될지는 조금 의문이고 짧은 기간이지만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대면 조사나 방문 조사에 협의를 한다면 검찰 자체적인 수사 내용으로 공소장을 작성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거는 이 많은 양의 자료를 재확인을 하는 시도는 하겠지만 그렇게 비중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해서 공소 제기를 위해서 검찰로 넘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절차는 지금은 수사라기보다는 공소 제기를 위한 준비입니다. 근데 공소 제기를 위한 준비를 위해서 추가 수사가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이 추가 수사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에 검찰이 확보한 자료 등등 그리고 공수처의 자료를 보완할 부분 이런 거를 추가 수사를 저는 할 거라고 봐요. 근데 공수처 자료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료를 추가적으로 더하고 추가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하지 않다. 그리고 이게 없이도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고 하면 뭐 굳이 안 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굳이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어차피 재판부에 증거들을 제시를 하면 재판부가 이걸 증거로 채택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채택이 되면 쓰고 채택이 안 되면 안 쓸 수 있는데 굳이 미리 빼고 갈 이유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공수처의 자료의 신빙성과 증거 채택 가능성을 감안해서 좀 더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좀 더 추가 조사를 열심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이런 가운데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도 열렸습니다. 다음 일정도 나왔는데 법원이 속력을 좀 올리는 느낌이에요. 사실 이런 형사 재판을 하면서 결심 공판을 언제 하겠다라고 첫날부터 말하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 지연 논란에 빠지지 않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상당히 강해 보이고요. 지금 법원이 예고한 것처럼 2월 26일에 종결되어서 결심 재판이 이뤄지게 되면 보통 그때 이제 검사가 구형을 하고요. 약 한 달 정도 지나서 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우리가 예상했을 때는 3월 말에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나오게 되는 셈입니다. 여당이 주장하는 2월 15일보다는 뒤입니다만 헌법재판소 탄핵 소추 절차 등등과 변론 기일을 살펴보면 설령 탄핵에서 여권 입장에서는 안 좋은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린다 해도 그 이전에 무조건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는 발표가 된다고 사실상 못을 박은 셈이에요. 가뜩이나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재명 대표 입지가 생각보다 흔들리네 싶은 국면에서 3월 말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이 만약 유죄, 피선거권 박탈의 형이 유지되는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 그맘때쯤 결론을 지어야 될 민주당의 대선 경선이나 대선 후보 관련 논란에 불이 붙을 수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고민이 상당히 깊어지는 대목이라고 보고 이걸 늦추기 위해서 뭐 헌법 소원이나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지만 그게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게. 그래서 만약 이걸 좀 늦추겠다고 헌법재판소에 뭔가 또 다른 신청을 하는 순간 오히려 이 대표를 향한 여론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점도 무겁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 측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카드를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는데 여당의 비판이 당연히 나왔죠. 저는 뭐
비판은 한 곳의 주장이니까 입장을 가질 쪽의 주장이니까 뭐 주장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이재명 대표 측도 본인들의 입장에 의해서 자신들의 주장이나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각자의 주장보다는 중요한 건 재판부의 판단이 어떨 것인지가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재판부가 이것을 받아서 헌재로 보내는 그 인용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재판부 단계에서 기각이 된다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좀 전에 이 재판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예.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거 같아요. 일단은 국가가 지금 진영으로 나뉘어서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양쪽의 의견의 형평성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어디는 지연되네, 어디는 빨라지네 등등의 이야기가 나와서 사회 혼란, 국가 혼란이 가중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헌재도 그렇고 지금 법원 재판부도 그렇고 예. 이런 사회 혼란, 국가 혼란을 최대한 빠르게 종식시키려는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8%, 네,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장관 14%, 홍준표 시장 8%, 오세훈 시장, 한동훈 전 대표 6% 결과가 나왔는데요. 뭐 이 결과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 보수층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한다라는 분석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권 내에서 김문수 장관의 부상이 계속 이어지고 두드러지는 것은 만에 하나 조기 대선 국면이 열렸을 때 여권의 대선 판도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예. 김문수 장관의 높은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탄핵 심판 결과와 무관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 부분 그대로 남아서 건재하게 행사될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점이라 보여지고요. 지금 여권 내부에서는 탄핵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거나 윤석열 대통령과 반대각을 세웠던 분들은 지지율이 일관되게 낮게 나오고 있고 윤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분들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게 지금의 흐름이라고 보면 어쨌든 보수 지지층을 중심으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지지가 모아지는 게 뚜렷한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박스권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것도 계속되는 흐름 같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여론조사가 뭐 조사 나름이라서 100% 반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김문수, 오세훈, 오찬의 접전을 보인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시사하던 바가 뭐냐면 극렬 지지층은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고 합리적인 지지 세력이나 중도층은 정치 무관심과 정치 혐오가 증가돼서 아예 여론조사에 아예 응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대표적인 게 굉장히 보수 성향이 강한 인사나 진보 성향이 강한 인사 위주로 여론이 결집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